퇴직금 통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와 돌봄비입니다. 은퇴를 앞두면 많은 분들이 연금이 얼마인지, 예금 이자가 얼마인지, 생활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정작 노후 생활비를 가장 크게 흔드는 순간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입원하고 병원비 영수증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있고 실손보험 청구를 해도 남는 돈이 있고 집에서는 누가 돌볼지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뒤늦게 보험을 찾아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에 꼭 정리해야 할 병원비와 돌봄비 체크리스트를 차분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거나 무조건 새로 가입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은퇴 전에는 보험 이름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돈이 실제로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 먼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 어떻게 바뀌는지, 실손보험은 어떤 병원비를 메워주고 무엇은 못 메우는지, 장기요양은 병원비 보험이 아니라 어떤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인지, 간병비와 병원 동행비는 왜 현금으로 남는지, 그리고 비상금은 어느 정도 기간을 버티는 돈이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목도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은 크지만 계산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계속 직장 가입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은퇴자라도 배우자의 직장 상황, 본인 소득, 재산, 연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도 함께 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건강보험료 대비로 보면 13.14%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만 생각하다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따로 붙는 돈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가계부에서는 두 돈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은퇴 전 계산은 건강보험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세 가지 예상고지서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한지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방식의 보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유리한 제도는 아니지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분에게는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때 예상 보험료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 때문에 고지서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의 사례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보험료가 줄었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갑자기 올랐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퇴직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상 보험료 조회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은폐하는 가구라면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체의 소득과 재산, 피부양자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병원비 영수증의 구조입니다. 병원에 다녀오면 영수증에 여러 항목이 찍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액만 보고 놀라거나 실손보험 청구 금액만 보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는 영수증을 4칸으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그리고 영수증 밖에 있는 간병비입니다. 급여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내가 내는 돈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은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에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돈입니다. 간병비는 병원비 영수증과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병원비가 같은 방식으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일부 상급병 진료, 특정 치과 비용처럼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손보험도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통장이 아닙니다. 약관, 가입 시기, 자기부담료, 보장제외 항목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제대로 보려면 제도별로 어느 칸에 맞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국가통계는 이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2025년 고령자 통계에서 65살 이상 인구 비중은 20.3%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2023년 기준 65살 이상 한 사람당 진료비는 530만 6천 원,
본인 부담금은 125만 2천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평균입니다. 내 병원비가 꼭 이렇게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병원비가 단순한 예외 지출이 아니라 생활비 계획 안에 들어와야 하는 지출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의 약한 고리입니다. 어떤 가정은 큰 병원비보다 매달 반복되는 약값과 검사비가 부담입니다. 어떤 가정은 한 번의 수술보다 회복 기간의 간병비가 더 무겁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님과 본인 부부의 병원 일정이 겹치면서 병원 동행, 교통비, 식비, 보호자 시간 비용이 커집니다. 노후병원비는 영수증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리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큰 병이 생겼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반복 진료, 검사, 약값, 보호자 동행, 회복 기간까지 함께 적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전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름처럼 실제로 쓴 의료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 병원비는 거의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보험료가 많이 올랐으니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성급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세대, 약관, 자기부담률, 병원 이용 패턴, 비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체감 가치가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명한 큰 방향은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구조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중증 질환 위험을 걱정하는 사람, 비급여 통원 치료를 자주 받는 사람, 기존 실손을 오래 유지한 사람, 보험료 부담이 이미 큰 사람의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나 신규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기존 약관, 병력, 보험료, 의료 이용 패턴을 보고 상담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점검할 때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가진 실손이 몇 세대인지입니다. 둘째, 최근 갱신보험료가 은퇴 후 현금으로 매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입니다. 셋째,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의료비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그리고 약관상 보장되는 항목인지입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분은 자기 부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병원 이용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 뒤에는 새로 가입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 청구 편의성도 바뀌고 있습니다. 실손 24 청구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서류를 직접 대고 보험사에 내는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1일 기준 전체 요양기간 연계율은 28.4%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의원과 약국에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은퇴 전에는 내가 자주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전산 청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편해지는 제도는 반갑지만 실제 내 동선에서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액보험의 역할입니다.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은 역할이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쓴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정액보험은 진단, 수술, 입원, 후유장애처럼 약관상 조건이 맞으면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액보험은 병원비 영수증을 그대로 메우는 역할이라기보다 치료 중 소득 공백, 보호자 교통비, 생활비 보전, 간병비 일부를 버티는 현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약관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정액보험을 볼 때도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은퇴 후에는 보험료를 내는 힘이 줄어듭니다. 보장은 좋아 보여도 매달 보험료가 생활비를 압박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오래된 보험 중에는 지금은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 보험 점검은 해지 목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험별로 어떤 위험을 맡고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비슷한 보장이 겹치는지, 앞으로도 납입 가능한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요양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인정 등급과 급여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시설급여 같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병원 입원비나 간병비 전부를 해결하는 장치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돌봄의 중요한 축이지만 병원 치료비, 비급여, 일반 간병비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천명, 2023년 109만 8천명, 2024년 116만 5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은 돌봄이 더 이상 일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돌봄, 배우자의 돌봄, 그리고 나 자신의 돌봄이 같은 시기에 겹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장기요양을 빼면 실제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비워두는 셈입니다.
장기 요양을 준비할 때는 등급을 받기 전과 받은 뒤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등급을 받기 전에는 가족이 병원에 동행하고 집안일을 돕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도 급여 한도와 본인 부담이 있고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서비스가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은 신청 방법만 알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신청을 담당할지, 주치 소견서와 필요한 서류를 누가 챙길지,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공백을 어떻게 버틸지 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간병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는 보험으로 해결하고 돌봄은 장기 요양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막막한 돈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입원 중 보호자가 필요할 때, 가족이 일을 쉬어야 할 때, 간병인을 써야 할 때, 퇴원 후 집에서 회복을 도와야 할 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 돈과 시간이 같이 들어갑니다. 간병비는 지역, 병원, 병실, 간병 형태, 가족의 참여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 하나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은퇴 전에는 간병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는 돈으로 나가는 간병비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의 시간으로 나가는 간병비입니다. 배우자가 돌보면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건강이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도우면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의 일과 가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통장 잔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와 체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화하지 않으면 아픈 순간에 결정이 몰립니다. 일곱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노후 비상금은 그냥 통장에 남겨둔 돈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경험비 비상금, 간병비 비상금, 생활비 비상금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병원비 비상금은 급여 본인 부담과 비급여 일부를 먼저 내는 돈입니다. 간병비 비상금은 제도와 보험이 바로 메워주지 않는 돌봄 공백을 버티는 돈입니다. 생활비 비상금은 입원이나 돌봄으로 다른 지출이 꼬였을 때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돈입니다. 한 통장에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비상금을 계산할 때는 병원비 총액보다 먼저 기간을 보십시오. 우리 집은 한 달 동안 병원과 돌봄 지출이 커져도 버틸 수 있는지, 석 달 동안 이어져도 버틸 수 있는지, 반년 동안 이어지면 어떤 자산을 팔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는 소득은 줄었고 자산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할 수 있고 연금은 나오지만 큰 지출을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제 은퇴 전 체크리스트를 실제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 변화를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가능성, 임의 계속 가입, 지역 가입자 예상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고정비로 적습니다. 셋째, 최근 병원비 영수증을 꺼내 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간병비로 나눕니다. 넷째,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이 각각 어느 칸에 맞는지 표시합니다. 다섯째, 장기요양과 간병비, 병원 동행, 비상금의 빈칸을 따로 적습니다. 이 5가지를 종이에 그려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자기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액보험이 있어도 약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도 병원 입원 간병비를 전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도 모든 병원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질문은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비용을 어떤 제도가 맡고 어느 비용이 현금으로 남느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은 이 체크리스트를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 병원비와 돌봄비는 부부가 함께 겪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건강이 흔들리면 자녀나 형제자매, 이웃, 지역 서비스까지 연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는 부부가 서로의 보험증권 위치, 실손 청구 방법, 주거래 병원, 복용약, 비상연락처, 통장 비밀번호 관리 방식까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편한 대화지만 아픈 날에는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자녀와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돈을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면 자녀는 준비할 시간을 놓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전부 맡기겠다고 하면 부모의 의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부담을 떠넘기는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 집의 병원비와 돌봄비 구조를 설명하고 위급할 때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병원으로 갈지, 어느 정도 비용까지는 비상금으로 쓰고 어떤 결정은 가족회의가 필요한지 정하는 대화입니다. 이것이 노후의 돈 문제를 가족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준비입니다. 보험을 볼 때 특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해지하지 마십시오. 새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갈아타지도 마십시오. 보험은 나이, 병력, 약관, 면책, 자기부담,
갱신 구조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험료 절감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보장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급여 이용이 많아 전환이 불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증 질환 보장 구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한 줄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질문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내 기존 시손은 어떤 세대인지, 갱신보험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내가 자주 쓰는 치료는 보장되는지, 새 시손으로 전환하면 어떤 항목의 자기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정액보험은 어떤 진단과 수술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이미 비슷한 보장이 겹치는지, 납입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권유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빈칸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공적 제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장기요양 신청과 등급,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처럼 병원비가 제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병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자료는 실손보험 제도 변화와 소비자 유의 사항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통계청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는 고령자 의료비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퇴 준비는 소문보다 공식 확인이 먼저입니다. 병원비가 무서운 이유는 금액만 커서가 아닙니다. 아픈 순간에는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비교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도 가족이 입원하면 빨리 결정하고 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 준비는 지식 자랑이 아니라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어떤 영수증 항목을 봐야 하는지, 어떤 보험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는 나중에 환급되는지, 어떤 돈은 당장 현금으로 나가는지 알고 있으면 당황이 줄어듭니다. 당황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선택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총액을 봅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 부담을 봅니다. 그 다음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을 봅니다. 그 다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 밖의 돈, 즉 간병비, 보호자 식비, 교통비, 병원 동행비, 가족의 휴가 손실을 적습니다. 이 마지막 줄을 빼면 노후 병원비 계산은 늘 작게 잡힙니다. 돌봄비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식사와 목욕과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지,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관리가 필요한지,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회복 지원이 필요한지 나누어 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직 등급은 어렵지만 병원 동행이나 가사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지도 다릅니다. 돌봄은 갑자기 한 번에 시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 작은 신호를 놓치면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비상금은 이 작은 신호를 흡수하는 완충장치입니다. 갑자기 검사비가 나오고 보호자가 하루를 비우고 태어난 며칠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비상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현금이 없으면 가장 싼 선택만 남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희생으로 메우게 됩니다. 물론 모든 위험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가족이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현실적인 선택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금의 진짜 역할입니다. 은퇴 준비를 이미 시작하신 분이라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받은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보십시오. 보험사앱에서 실손 청구 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 후 예상 자격과 보험료를 조회하거나 상담해 보십시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인정조사 과정을 읽어보십시오. 가족과 간병이 필요할 때 누가 첫 연락을 받을지 정해보십시오. 이 5가지는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병원비와 돌봄비 준비는 완벽한 답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빈칸을 줄이는 일입니다. 건강보험은 기본 의료비의 큰 틀을 맡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 중 약관에 맞는 부분을 보존합니다. 정액보험은 조건이 맞을 때 정해진 돈을 주어 생활비와 돌봄비에 순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등급과 한도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간병비와 비상금은 이 제도들 사이에 남는 현실의 빈칸을 버팁니다. 은퇴 전 병원비와 돌봄비를 정리해두면 노후가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생활비를 흔드는 순간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부터 보고 영수증을 나누고 실손과 정액보험의 역할을 구분하고 장기요양과 간병비의 빈칸을 확인하고 비상금을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 이 순서만 잡아도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인 준비로 바뀝니다. 노후 준비는 큰 결심보다 이런 작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직장 가입자이고 아내는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부부는 연금과 예금은 꼼꼼히 계산했지만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자 피부양자 요건이 맞는지, 이미 계속 가입이 유리한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한꺼번에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때 이미 퇴직일이 코앞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점검은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 일정표에 넣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오래 가지고 있던 분이 보험료가 부담되어 해지를 고민합니다. 최근 몇 년 병원에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 가족력 때문에 큰 병원 검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지난 병원비가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 기존 약관의 보장 범위, 새로 가입하거나 전환할 때 달라질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현실이지만 해지 후 되돌리기 어려운 위험도 현실입니다. 반대로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실손보험, 진단비, 보험, 수술비 보험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정작 배우자가 입원했을 때 간병비는 따로 나갔습니다. 진단비는 특정 질병에 해당해야 하고 수술비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해야 하며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 중 보장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가족이 며칠씩 병원에 머물며 쓰는 식비와 교통비, 간병인을 쓰는 돈, 퇴원 후 집에서 필요한 도움은 다른 칸에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많다는 말과 빈칸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보험증권을 종류별로 나열하는 것보다 역할별로 붙여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기본 치료비의 큰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 중 약관에 맞는 부분을 보존합니다. 정액보험은 조건이 맞을 때 정해진 돈을 주어 현금 흐름을 돕습니다. 장기요양은 병원비가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맡습니다. 간병비 비상금은 이 모든 것 사이에 남는 시간과 사람의 비용을 맡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보험을 더 들지, 줄일지, 유지할지 상담할 때도 훨씬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비 점검에서 빠지기 쉬운 것이 처방약과 반복 검사입니다. 큰 수술비는 누구나 기억하지만 매달 나가는 약값과 검사비는 생활비처럼 흘러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 통증, 눈 질환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은 한 번의 큰 지출보다 긴 시간의 반복 지출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월급이 끊기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이 반복 지출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최근 1년의 병원 방문 횟수와 약국 결제 내역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내 몸의 고정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노후 생활비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장기 요양도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아플 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를 모르면 필요한 순간에 시간이 걸립니다.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준비하고 응급 판정을 기다리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돌볼지, 집에서 버틸지, 병원으로 옮길지, 주 야간 보호를 알아볼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 저하가 의심될 때는 가족이 문제를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는 준비되어 있어도 가족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실제 도움은 늦어집니다. 간병비를 계산할 때는 꼭 배우자의 체력도 자산으로 보십시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배우자가 모든 간병을 떠안으면 돌보는 사람도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한 사람이 환자이고 다른 사람이 보호자라는 구도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도 고혈압이 있고 무릎이 아프고 밤잠을 설치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간병비 비상금은 환자를 위한 돈이면서 보호자를 지키는 돈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쓰러지지 않도록 외부 도움을 살 수 있는 돈, 이것이 돌봄비의 핵심입니다. 은퇴 전 부부 대화는 숫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히 말합니다.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과 복용약을 공유합니다. 그 다음 보험증권 위치와 보험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을 어떤 상황에서 쓸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구와 상의할지 정합니다. 이 대화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주말마다 한 가지씩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픈 날 처음 꺼내는 대화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분은 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보다 병원 동행, 서류 처리, 약 수령, 퇴원 후 식사 준비 같은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없더라도 지역복지관, 보건소, 지자체 병원 동행 서비스, 장기요양 상담 창구를 미리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연락처를 휴대전화에만 넣어두지 말고 종이로도 남겨두십시오. 응급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잠금이나 배터리 문제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비와 돌봄비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룹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치료 방향, 감당 가능한 비용, 쓰지 않았으면 하는 돈, 꼭 지키고 싶은 생활 기준을 미리 말해두면 가족은 결정의 무게를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가족과 공유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연결하는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문서를 정리할 때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증권, 건강검진 결과, 복용약 목록, 주거래 병원, 가족 연락처, 비상금 통장 위치를 한 파일이나 봉투에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위치를 배우자나 믿을 만한 가족에게 알려두십시오. 병원비와 돌봄비는 서류 싸움이 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몰라서 청구를 놓치고, 어떤 병원에서 진료받았는지 몰라서 기록을 찾느라 시간을 쓰고, 어떤 약을 먹는지 몰라서 보호자가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서류 정리는 돈을 바로 늘리지는 않지만 위기 때 새는 돈과 시간을 줄입니다. 은퇴 전 마지막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는 고정비 점검도 함께 하십시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실손보험료, 정액보험료, 병원비 평균 지출, 약값, 부모님 돌봄지원금, 교통비까지 한 달 단위로 적어봅니다. 그런 다음 이 돈이 연금과 이자, 임대소득, 근로소득 일부로 감당되는지 봅니다. 여기서 부족분이 보이면 보험부터 없애기보다 지출 우선순위와 현금 비상금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줄일 수 있는 지출일 수도 있지만 위험을 막고 있는 장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선택도 돈과 연결됩니다.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의원은 역할과 비용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꼭 봐야 하는 병도 있지만 만성질환 관리나 반복 처방은 가까운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것이 생활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보호자 동행 가능성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주 갈 병원, 응급 상황에 갈 병원, 장기적으로 관리할 동네 병원을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병원비 준비는 보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 이용 동선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준비의 기준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커져도 어느 항목을 확인할지 알고, 돌봄이 필요해져도 누구에게 연락할지 알고, 보험 상담을 받아도 무엇을 물어볼지 알고, 가족 회의를 해도 어떤 돈이 남는지 보여줄 수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노후에는 큰 돈 한 번보다 작은 판단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판단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자신의 뜻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는 보험을 바로 없애거나 새로 들기보다 먼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셨으면 합니다. 왼쪽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적고, 가운데에는 최근 병원비 영수증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고, 오른쪽에는 실손보험, 정액보험, 장기요양, 간병비, 비상금을 적어보십시오. 어느 칸이 비어있는지 보이면 상담할 질문도 선명해집니다. 내 질문이 선명해야 상담도 내 편이 됩니다. 병원비가 노후 생활비를 흔들기 전에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빈칸입니다.